자, 5부에 좀 비겁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정책인이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 등을 다 관장하는 장하성이요. 지금 발언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맛이 좀 가면 이제 뭡니까? 유체 이탈 됐다. 지금 유체가 이탈된다는 것은 내가 나인지 남인지 나도 모르겠다. 이 정도 돼야 유체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장하성이 최근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맛이 가도 많이 간 겁니다. 그럼 청와대가 맛이 간 사람들의 연합체도 아니고 방송의 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봐도 그것도 좀 정상이 아니에요. 임종석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주를 외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도 봐도 또 정상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청와대가 이 터가 안 좋은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 미국에 아미티빌 호러, 아미티빌이라고 귀신 들린 집이 있었습니다. 혼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터가 안 좋으면 거기 집에 귀신이 나타나요. 지금 청와대가 지금 전부 귀신에 홀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와대를 옮겨야지요. 그럼 문재인 뭐라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겠다 하지 않았어요? 내만 잘못 기억했나요? 그럼 정부 종합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를 비우기 바랍니다. 그 일단 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기억력이 이상해지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유체 이탈이 돼요. 자, 그 장하성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강남 투기 쪽집게 타격론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달부터 부동산 임대 세금 등을 포함해 임대차 정부 시스템이 전부 가동이 되어서 이제 완벽하게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겠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도려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정부의 현재의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정도를 가지고 투기를 잠재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부동산에 대한 목표나 수단인 정책까지도 불투명한데 통계만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파트 별 정밀 타격도 거론했대요. 장하성이. 첫째,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의 단지별로 동별로 이렇게 공시지가를 조정하겠다. 그러면서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겠다 하면서 그런데 이 공시지가 제도 자체가 지금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한 건지도 불투명한데 이거를 해가지고 세를 더 받아서 아파트 투기를 없애겠다라는 것이 현재 가능하겠느냐. 결국은 이 정권이 공시지가를 제대로 올리지 못할 거다 보는 사람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근데 공시지가라는 부분에 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걸 왜 합니까? 정말로 공시지가라면 100% 팔고 사는 가격으로 하든가 공시지가가 따로 있고 거래 가격이 따로 있으면 공시지가는 거래 가격의 한 65%, 60% 수준이다면 그걸 왜 그렇게 정부가 일일이 공시지가를 발표할 이유가 뭐 있어요? 공시지가를 정부가 정부 모든 지번에다가 그렇게 다 매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먹일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그러면 세금은 실제로 물건을 살 때는 물건 가격의 10%라고 해서 그렇게 세금을 먹이면서 부가가치세나 다 그렇게 매기잖아요. 그럼 공시지가는 왜 부동산에는 60%를 적용합니까? 100을 미기고 세율을 조정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공시지가 제도 자체도 지금 정비가 안 돼 있고 개념도 모호한데 공시지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장하성이가 최저임금 16.4에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것은 최저임금은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여해서 정하는데 이 위원회 결정이 청와대와 무관해요. 청와대에서 전부 지휘하지요. 그래서 청와대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사용자 빼고 나머지 노동자, 공익위원은 다 통제해서
청와대의 결과대로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근데 자기가 이걸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재계에서는 웃는 겁니다. 최저임금 정할 때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이라는 사람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으로 하자는데 다 반대하고 중립적이어야 될 사용자 노동자 중간에 선 공익위원들이 결국은 노동자 편을 들면서 정권의 의도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걸어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랬다라는 장하성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비겁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다 내 작품이다. 사용자 측이 걸어나간 거는 정권에 대항하는 거냐, 저항하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하고 아파트 우리는 끝까지 잡아보겠다. 한번 해보자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하기라도 하지요.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그걸 갖다가 마치 자기는 뒤에 빠져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 통계망을 이용하면 아파트가 잡힐 것처럼 뻥을 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현 정권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국회의장 민주당 이해찬까지 다 나서서 비준 동의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관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비준안이요. 그러면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인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소속이 위원장이죠. 그래서 위원도 여야 동수라서 일단 상임위를 통과해야 이 본회의에 올라갈 건데 본회의에서는 지금 범여권이 과반수가 될 수 있어요. 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3개 합치면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외교통일위원회는 지금 민주당이 10명, 평화당이 1명 해서 11명, 이 한 패거고, 그리고 반대로는 한국당의 위원장인 강석호 외 한국당 의원이 8명, 바른미래당이 2명, 이정현이 1명 해서 11명입니다. 요즘 무소속의 이정현, 한국당의 과거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표까지 했다가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하고 난 뒤에 요즘 행적이 일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통과가 안 되려면 바른미래당 2명이 중요하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적어도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고 종전선언 있은 다음에 종합해서 국회가 검토해야 된다라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일날 대표가 된 손학규가 기자간담회에서 국제관계도 있고 해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결론은 기본적으로 남북평화 문제에서 바른미래당이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당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내대표하고 대표가 생각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 지상욱 의원은 손 대표의 발언은 바른미래당이 견지해온 신중한 대처 방안에 맞지 않고 취임 후 하루 만에 상의도 없이 튀어나온 발언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원의 80%가 손학규의 이런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른미래당 안에는 이 판문점 선언 비중 문제로 민주당과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각각 넣은 국민의당과 이 바른정당 개파 간의 갈등까지 번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당 출신인 외통위원장은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상정하면 안 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비겁자는 손학규입니다. 이 사람 2007년 대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시 새누리당의 정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냥 있은 게 아니라 도지사까지 하고 한나라당으로 또 장관까지도 하고 국회의원도 광명에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탈당을 해서 당시 통합민주당인가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로 뛰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저렇게 이동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한간의 소문은 정동영이 이제 나오고 대선 후보로 이해찬이 나왔는데 친노는 한명숙, 유시민을 사퇴시키고 이해찬을 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범동교동계나 이런 호남 쪽은 정동영을 밀고 있었는데 DJ 측에서 손학규를 끌어들여서 둘 다 못마땅하니까 이 판을 엎으려고 시도를 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결국 손학규가 가서 붙었지만은 2등을 했어요. 이해찬이 3등을 했어요. 결국은 정동영이 1동에서 대선 후보로 나갔다가 대참패를 했지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야권 언저리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제대로 성공한 게 없었고 마지막에는 수원에 가서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져버렸죠. 그래서 정계에 사실상 은퇴하다시피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대표로 2012년에 문재인과 싸웠지만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춘천에 가 있고 또 무슨 강진의 토굴에 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졌습니다. 근데 좀 밖에서 많이 돌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당시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서 민주당 쪽에 경선을 갑자기 뛰어들 때부터 정치 도의를 상실했는지 모르지만은 정치인 치고 지금 손학규가 같이 이렇게 어지러운 행보를 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특히 이 사람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DJ 측과 거의 견해를 일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연정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에. 그러면 연정을 제안하겠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적으로 막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장관 자리나 이런 거 몇 개 주면 손학규는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과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서는 이 사람이 뭐 바른미래당 대표로 정치 끝내려고 그거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점점 민주당과 가까이 하다가 또 한 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한번 해보고 싶다. 안희정도 그렇고 이재명도 맛이 갔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잘하면 자기가 낙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올드보이들한테 제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참 이게 사람이 추해지면 안 됩니다. 추하기 직전에 그만두는 것. 근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추해질 때까지 발광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에 스스로 똥칠을 하고 정치판에 은퇴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거, 그런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했는데 저는 손학규를 보면서요. 정말 온갖 칠갑을 다하고 가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는 저럴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국가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의사협회가 원격 의료를 지금 정부가 곧 정기국회에서 법으로 상정해서 밀어붙이겠다. 자, 물론 말은 이 격오지나 고립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한해서 4가지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서, 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교정시설 4가지 유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사,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하겠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야지 전면적으로 원격 의료를 하겠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꼼수를 쓰는 사람들,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주장해서 뭘 도입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뭘 하겠다 하면 반대할 거니까 일단은 원격 의료라는 말을 지금은 의사 대 의사만 하는데 의사와 환자 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게 1년 차지요. 2년 차 지나면 이것도 추가하자 저것도 추가하자다가 한 3년 차 되면 전면적으로 허용하자 그렇게 갖고 가려고 하는 거죠. 또 자기들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시스템을 테스트하면서 해먹으려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겠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나 최대집 회장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의사회 회장 안치석이라는 분이 복지부 최종 청소 앞에서 원격으로 추진 반대를 외치면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원격 의료는 선하지 않다. 제한적으로 의사 환자 원격 의료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유 또한 석연찮다. 원격 의료 추진은 의료 전달 체계를 무너뜨릴 것은 물론 오진의 위험성도 크다면서 원격 의료를 허용하면 어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 힘들어질 것이다. 대형 상급 병원만 살아남고 동네 의원은 의료 PC방이 될 거다라면서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교정시설 등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찰은 의사가 해야 된다. 그렇죠. 의사 남아도는데 백수 의사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고용해서 도서백지나 이런 데 얼마든지 의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의사 대 의사 원격 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원격 의료 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한다면서 예산을 13억 5천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 중에 4억 7천만 원이 쓰지도 않고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지 원격 협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부르는 건데 농어촌 등 응급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응급 환자 진료를 대도시에 있는 거점 병원 의사가 지원하는, 즉 시골에 농어촌 공공진료소 이런 쪽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일단 할 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면 도시의 큰 병원의 전문 의사가 그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를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 거점 병원과 취약지 병원의 사이에 CT, 영상, 음성, 진료 기록,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 구축에 국가가 이 부담을 전액하는 건데 지난해 이 사업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 6억, 원격 협진 기간 운영비 7억 5천 등 13억 5천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8억 8천만 쓰고 4억 7천만 원은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실제로 원격 의료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사들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특정 기업들이 이걸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이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의료업계 사이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라고 한다면 서로 이거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산을 쓰지 않고도 남은 나라에서 원격 의료를 추진하겠다면서 특정 기업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는 당정청이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아까 말한 4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약도 택배로 보낸다는 말이냐니까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착한 원격 의료라는 말을 너네들이 써줬냐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권은 이 부분을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고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원격 의료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 꼬랑지를 살살 내리고 있어요. 자, 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비롯한 의학단체는 의사 환자 간의 원격 의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 희한한 거는 보건복지부 가장 설명은 올해 원격 의료 예산이 18억이고 내년에는 40억이 좀 넘는다. 의료인 간 협진 모델만 편성돼 있다. 의사 환자 간의 시범 사업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대는 의무병, 원양의사는 선박의료관리자, 교정시설은 부속 의무기관, 105지는 마을회관에 장비를 놓고 보건진료소장이나 마을 이장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는 방식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년에 4개 개혁 오지에 원격 의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40억을 배당해놨다는 것은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되는 테스트를 하는 실주체는 정부가 아닐 거다라는 말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정 소수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의료계의 특정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병원도 운영하면서 완전히 장악해 버리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의사협회는 뭐하냐? 최대집 회장은 어디 갔냐라고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국회에다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내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이 문제를 가지고는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재인 케어 때문에 소주, 맥주에까지 건강 부담료를 붙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지금 어디 갔어요? 목을 걸겠다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아까 안치석 그 충북 의사회 회장이십니까?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로요. 배지 달고 싶어서 의사협회에 다들 몰려듭니까? 창피한 줄 알기 바랍니다. 제가요, 의사들한테 무슨 힘 있는 의사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무슨 문재인 케어 반대한다? 원격 의료 반대한다? 라고 문바들한테 오해까지 사면서도요. 이거 제가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옳기 때문에요. 근데 의사들 이러면 됩니까? 정말 살만하면 당신들 영원히 살만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요. 당신들은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줄 알고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당신들도 비겁자입니다.